네, 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남자 11번째 시간 김원입니다. 오늘 11번째 사연들을 제가 미리 한번 쭉 읽어봤는데, 오늘도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좀 저번에 방사사건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네, 아마 그 방사사건을 들으시고 또 보내신 것 같은데, 이분도, 요즘에 사연 들어오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게 좀 비슷하다. 네, 뭔가 비슷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사연은, 네, 제가 최대한 웃음을 참으면서 좀 진지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번 방사 그 내용보다 이분은 좀 더 심각하세요. 더 진지하게 써주셔가지고 저도 최대한 진지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 오빠. 얼마 전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일화를 조심스레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8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에요.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수업을 마치고 반에 남아 모의고사를 풀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있을 땐 거의 애들이 없었거든요. 뭐 많이 있으면 한 두세 명 정도? 근데 그날따라 시험 공부를 한다고 애들이 5명이나 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저는 스톱워치를 켜고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모의고사 등급이 고3까지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긴장 속에서 시간 체크를 하며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몰래 몇 개 먹었던, 많이 드셨네요. 몇 개 먹었던 요플레들 때문인지 급격하게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시작한 지 이미 반이 지났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오기로 한번 버텨보자 하고 괄약근에 힘을 꽉 주고 열심히 풀어나갔습니다. 문제를 거의 다 풀 때쯤 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 오장육부에 있는 그것들을 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장육부에 있는 그 아이들을 내려보내겠다고 보내는 신호였죠. 솔직히 집중도 잘 안 됐어요. 날도 초여름이라 선풍기 하나 틀고 있었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오기를 부렸던 건지 제 자신이 정말 원망스럽네요. 푸는 속도가 좀 빠르네? 실력이 늘었나? 라는 자기야 합리화 속에 설사는 뒷전에 둔 후 마지막까지 풀어나갔습니다. 스톱워치를 딱 멈추는 순간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잘 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의자를 거의 집어던지는 수준으로 밀어내고 일어난 뒤 든 생각이 화장실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땐 여전히 그 5명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멘탈을 놓으면 평생의 수치가 될 것 같아 온몸을 다해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오장육부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왔고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걸으려고 했더니 더 힘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몇십 분 동안 설사를 참았다는 건 정말 기적이었기 때문에 한 걸음마다 뭔가 찔끔찔끔하다 결국 교실 문 앞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저의 오장육부에서 나온 그 아이들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지며 사방으로 튀었고 반 아이들은 그 소리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표정들이 굳어지더니 으악! 하며 다들 교탁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애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막 눈물이 났어요. 애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쳐다보기만 했고 곧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고 저는 화장실 맨 끝칸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오늘부로 학교에서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학을 가야겠다. 그 학교에서도 소문이 나면 어쩌지 등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일단 제가 벌인 일은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휴지를 전부 가져와서 바닥을 다 닦았습니다. 닦는 동안에도 말할 수 없는 수치심에 계속 눈물이 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학교에 도착했고 엄마에게 옷이랑 수건을 받아 학교 화장실로 갔습니다. 더러워진 교복을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내려갔습니다. 제가 바닥을 닦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친구가 없었지만 그게 더 고마웠어요. 아마 도와줬으면 배로 쪽팔렸을 겁니다. 지금 저는 겨우 부모님을 설득시켜 전학 갈 학교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하지만 당장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네요. 학교 애들도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안주거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알아보는 동안에 학교에 못 나가겠다고 부모님 설득하고 싶어요. 심각합니다. 제 사연이 채택되어 빠른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네, 제가 봐도 좀 네, 심각한 일이죠. 근데 지금 본인이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따로 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번 사연하고 좀 다르죠. 저번 사연은 그냥 친구들이 놀리면서 막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면 더 안 놀려요.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거는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약간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뭐 그거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본인 생각에 친구들끼리 얘기가 또 전달되고 뭐 각자들끼리 막 웃으면서 내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학교를 전학 갈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뭐 학교에서 이 지금 자세하게 적어주지 않았지만 친구 관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학교 내에서 뭔가 자신의 이미지라는 것도 아이들은 다 원래 있잖아요. 어떤 누구든 각자의 위치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학교를 다니는 내내 누가 나를 직접적으로 놀리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자기가 눈치를 봐야 된다는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사연은 남이 놀려서 힘듭니다지만 이거는 남이 놀리지 않고 내가 힘듭니다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나이도 나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를 또 못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마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전학에 대한 부분도 받아주신 것까지 보게 된다면, 저도,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학교 더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막상 당사자에겐 정말 끔찍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쾌활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뭐 그냥 서스름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뭐 애들한테 야 나 배 아파. 휴지 좀.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반에서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반에서 배가 아픈데도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고 수업 시간에 그냥 꾹 참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학생들, 아이들마다 약간 다른 문제라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느낄 때는 좀 힘든 거니까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전학 결정을 한 것 같아서 뭐 이거를 번복하세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학교 알아보는 동안에 학교에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있잖아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부모님도 아마 비슷하게 말을 할 것 같은데 다녀와봐라. 일단 다녀봐라. 왜냐면 부모님이 또 기대하시는 것 중에는 뭐 막상 또 학교를 좀 다니다 보면 뭐 잊혀져서 애들 사이에서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마 학교를 가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알아보는 동안만이라도 다녀봐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아예 자기는 다닐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라서 사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부모님께서 뭐 양해를 구해주시면 뭐 체험활동 학습서 있잖아요. 요즘에 중고등학교에 내는 부분, 네, 그런 것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으로 하면 결석 처리되지 않고 학교에 어쨌든 출석 처리되면서도 안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전학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걱정한 것처럼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을 이사하지 않는 한 자기 차량 통행거리에서 움직이면 1시간 내외의 거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시간 내외의 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아는 친구들일 거라서 과연 이게 과연 해결책이 직접적으로 될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느낄 때도 다른 학교에 가서 아, 얘네가 혹시 나에 대해서 또 알아내지 않을까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전학을 간다면 진짜 좀 멀리 가야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가서도 계속 고민하고 계속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8살 소녀가 겪기에는 네, 당연히 불편한 내용이라고도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 정말 하기로 결정을 한 거라면 네, 정확하게 친구들과의 교류가 없는 곳으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각오까지 한 거 보면 지금 있는 학교 친구들과의 연도 다 끊겠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까지의 느낌이라면 네, 다른 학교에 가서도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해서 좀 더 잘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네, 되게 뭔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뭐 사람들마다 성격 차이 문제인 거니까 무조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잘 일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사연. 이거는 조금 뭔가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약간, 저도 옛날에 겪어봤던 일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요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눈치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없는 형편에 자동차 한 대를 뽑을까 고민 중인 20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요즘 노인들 자리 양보 안 했다고 큰 소리로 훈계하고 주변에서 따가운 눈초리 받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꼭 한번 겪거나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알게 모르게 몸이 아픈 젊은이들도 있을 텐데 자리 양보가 의무인 것 마냥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요. 저는 유독 경험이 많은지라 이 부분에 대해 되게 민감합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있던 몇 가지 썰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몇 학년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저희 집은 학교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리를 잡으면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감성팔이를 시작합니다. 그날도 저는 이어폰을 꽂고 큰 볼륨으로 슬픈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라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막 심취해서 옛날 생각하며 추억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 저는 위를 올려다봤고 나이 드신 할머님께서 저를 얼굴에 대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흠칫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비켜주냐라는 눈초리로 말이죠. 저는 평소에 알아서 자리 양보하고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분연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건데 괜히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할머님은 당연하듯 자리에 앉더군요. 그날 저는 40분 동안 서서 갔습니다. 자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날 이후의 충격 때문에 버스 탈 때마다 어르신들이 버스에 오르시면 바로 자리를 비켜드리거나 자리가 나면 그냥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출퇴근할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썰은 지하철에 있었던 일이에요. 동대문에서 친구랑 놀다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항상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린 후에 줄을 서서 타야 해요.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했고 사람들이 내리는 걸 기다린 후 줄을 서서 차례로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처 내리지 못한 할아버지가 급하게 사람들을 뚫고 나와서는
지하철에 타고 있는 저를 세게 밀치더니 저에게 싸가지 없게 사람이 내리고 타야지 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세 정거장이 지나고 두 자리가 생겨 층에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칸에서 선글라스를 낀 할머니 세 분이 두리번 하며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자리를 찾으려고 왔구나 하고 무시하는데 그중 한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여기 자리 있네 하고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게 뭐지? 하고 상황 파악을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남는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고 어리둥절해 있을 때 그 할머니는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자리가 있네 자기야. 여기. 그러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살짝 제가 호구 느낌이 없지 않아 자리를 양보했을 거라 예상하시겠지만 예상하신 대로 저는 자리를 양보해드렸습니다. 전 이런 호구기질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고 고민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고 목격했기 때문에 요즘 양보가 의무화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보는 것만으로 너무 불편해요. 저희 할머니도 혹시라도 이러실까봐 무섭네요.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할 말을 하자니 대드는 것 같고 무시하자니 더더욱 싸가지 없어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사연은 되게 뭐라고 해야죠? 예민한 사항이죠, 사실. 그리고 이거는 문화 차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중교통을 타면 저는 아예 앉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도 저는 항상 문 쪽에 서 있고요. 버스를 타도 저는 서 있어요. 왜냐면 앉아있는 것 자체에서부터 아마 좀 지금 젊으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비슷하신데 앉는 순간부터 계속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거나 앉아서 책을 봐야 되거나 앉아서 노래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주변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누가 타는지를 좀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무조건 타면 서 있어요. 자리가 비어있어서 저는 서 있는 편이라서. 근데 이게 조금 애매모호할 때가 뭐냐면 당연히 문화 차이예요.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서 한국 아닌 외국, 뭐 한국에서 그런 일이 가끔 있긴 하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냥 앞에 할아버님이 계신 것 같아서 양보를 했는데 할아버님이 너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 라는 얘기로 이제 외국은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게 아닌데 뭐에 너는 나를 이렇게 약해 보인다고 취급해? 라고 이제 상대방이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앉으세요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죠. 혹시 뭐 힘드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국은 워낙에 뭐 유교도 강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른에 대한 공경이 어떻게 돼 있는 문제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당연히 네, 어르신분들이 계시고 이제 당연히 힘드시니까 자리를 양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정도의 차이와 범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 생각이에요. 할머니가 한 분 서 계시고 앞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저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무조건 얘기하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눈초리를 안 했으면이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불편한 걸 수도 있고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켜주면 돼요. 나는 안 힘드니까 내가 비켜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더 와, 이 사람 참 착하네. 저기 앉아있는 새끼 나쁜 새끼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그 사람이 진짜 힘든 걸 수도 있어요. 밤을 새서 일을 한 걸 수도 있고 정말 피곤한 상태일 수도 있고 뭐 사연 주신 것처럼 뭐 사색에 젖어서 다른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걸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다 비슷해요. 어르신들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서 그분이 앉게 해야 된다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데 그게 이제 조건이 내 옆에 내 근처에 이제 노약자분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계시다라는 그 이유로 내가 바꿔줘야 된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 뭐 그건 좀 문제가 저는 그거로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눈초리가 바뀌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 사이에 남을 봤을 때 저 나쁜 새끼라는 눈초리가 사라지면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누가 나를 봤을 때 저 나쁜 새끼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개인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불편한 상황, 물론 내가 양심을 속이고 나는 지금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 난 그냥 비키기 싫어 이런 거라면 그건 뭐 이제 개인의 양심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불편한 걸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비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손가락질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애초에 좀 서 있기는 하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각자가 좀 더 다들, 네, 문화적으로 좀 각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비키지 않는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제3자가 그런 거 말고, 나쁜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알 거예요. 자신의 양심상.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다 양심이잖아요. 법이 아니고 저희들 살아가는 사회에 있는 어떻게 이제 규범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알 거라고 믿고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면서도 우리 할머니가 버스에 탔을 때 누군가도 우리 할머니에게 버스 당연히 양보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양보라기보다도 그냥 그 공간 안에, 지하철 공간 안에, 버스 공간 안에 그 누군가 한 명, 그러니까 제일 건강한 사람 한 명이 양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피곤하면 그 사람은 앉아서 갈 권리가 있는 거고, 그때는 다른 사람의 건강한 사람이 양보를 하면 되는 거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문제, 눈초리에 대한 문제는 할머니하고 어른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은 저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쪽은 서로서로 좀 양보하고 생각을 조금 더 나눠주고, 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요. 네, 무조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비키지 않았다고 나쁘다라고 보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린 어른들 공경하고 살지만, 뭐 사실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다 똑같아요. 당연히 어른을 공경하고, 네, 당연히 모시고 사는 건 맞지만, 사실 어르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먼저 욕을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존중의 대상이에요. 존중. 그러니까 우리는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겠지만, 존중의 대상은 좀 필요하다고. 우리는 존중의 대상이지 하대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저희를 봤을 때는 당연히 많은 분들 다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가끔씩 존중이 아니라 하대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는, 네, 저도 그거는 좀 문제라고 봐요. 우리는 존경으로 바라보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각자의 개인 차이에 대한 문제라서,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그건 진짜 좀 운이 안 좋았다, 좀 재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네, 문화에 대한 차이도 있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문제에 대한 거, 네, 이런 거에만 조금 서로서로 생각을 좀 고쳐가 보면, 네,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참 좋은 그래도 문화잖아요. 네,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요. 네. 너무 제가 얘기한다고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뭐, 네, 되게 좀 애매모호한 사연이긴 하죠, 이런 것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제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좀, 네, 무서운 사연이네요. 좀 센 사연인데,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은 처음 써보네요. 늦은 시간에 갑자기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씁니다. 여기서는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저는 올해 17살 남학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클럽, 나이트 같은 데서 부킹을 통해 바람을 폈습니다. 당시 상대 여성분은 저희 아빠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가 어떻게 아셨는지 집 앞으로 찾아와 차 유리에 돌을 던지면서 왜 속였냐, 자기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었고, 그것을 보다 참지 못한 할아버지께서 집 앞으로 나가 그 여성분을 잡아오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바보같이 착한 우리 엄마는 난리를 치고 이혼을 하자고 하셔도 모자를 파내 저랑 어린 동생 때문에 참고 살라는 할머니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다. 그 후로도 거의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도 말이죠. 이건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아빠 핸드폰에는 엄마가 H, 영어 H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엄마 핸드폰에 저장된 아빠는 이름은 늘 뭐 내 하늘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요. H라고 저장되어 있는 우리 엄마는 항상 저와 동생한테 부부끼리 사랑해야 한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바보같이 착한 엄마는 남의 자식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이 아니고 사촌이지만 이 상황에 내 새끼 키우는 것도 벅찬데 남의 자식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걸 불평불만하는 내색 없이 몇 년을 꾹 참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아니라 남아우월 사상에 빠져 계세요. 오죽하면 부킹 사건이 일어나고도 엄마한테 그냥 참으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이 저지른 일인데 사과 한마디 없으시네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엄마는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직장 생활도 저랑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만두셨고 가사 도우미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집안일을 많이 하세요. 할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밥도 청소도 빨래도 모두 엄마가 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엄마 욕부터 시작해서 저랑 동생 인신공격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을 퍼부으세요. 저희는 그걸 20년 가까이 감당해 왔습니다. 최근엔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좀 나아졌어요. 저희들도 크니까 엄마는 이제 좀 취미 생활도 즐기시고 계시고요. 근데 할머니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저녁 7시가 넘어서면 엄마가 안 들어오시면 전화를 하십니다.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시면서요. 밥은 언제 차려주냐, 날 굶겨 죽일 거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서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엄마랑 동생 저 이렇게 호적에서 파내고 따로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 이야기만 봤을 때 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신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목욕탕도 자주 가시고 동네 할머니들과 자주 산책도 하세요. 얼마가 늦게 들어오셔도 항상 나가기 전에 밥 지어놓고 나가시고 반찬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 없었으면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늦둥이 막내가 태어날 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남자애 아니면 낳을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여자는 대를 끊게 하는 거라네요. 우리 막내는 남자애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바보 같은 우리 엄마는 모두 다 참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우리 엄마가 저런 말 듣고 이런 데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여잔데 자식 키우느라 자신의 삶까지 다 내어주며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 결혼하기 싫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빨리 집에서 엄마랑 동생들 데리고 나와서 살고 싶은데 아직 학생 신분이고 지금 당장 직업을 구할 수도 없어 너무 힘듭니다. 빨리 집을 나와 우리 엄마 남 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속상해요. 네. 사연이 되게 무거운 사연이에요. 이 사연은 제가 어떻게 보면 네, 선배 입장이죠. 제가 나이가 있다고 그리고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멋있는 분이었어요, 사실. 근데 유독 그 여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요. 저도 그 어렸을 때 기억도 다 있고 제가 중학교 때 좀 방황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네, 어쨌든 되게 안 좋은 기억들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강사 생활을 하고 저도 이제 제가 벌면서 제가 먹고 살고 있을 때쯤에 또 이제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저는 그때 제가 돈을 벌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를 제가 지키고 모시고 저희 부모님을 갈라서게 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하고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도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평생 어머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서 결혼을 해놓고 그걸 아들한테 떠맡긴 거니까 재산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엄마를 지켜야 된다, 평생.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일을 겪으면서 참 서운했던 건 저희 이제 친가 가족분들이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들인 너는 빠져라.
그건 엄마 아빠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뭐, 지금은 뭐 사실, 저희 작은 아버지께 죄송하긴 한데, 제가 그때도 너무 화가 나서 작은 아버지께 막말도 했었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랑 어머니랑 따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뭐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계속 이제 이제 가정을 위해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그런 게 아닌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가 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를 모셨는데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외로워하시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과연 내가 정말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저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도 아마 제가 옛날에 느꼈던 감정을 비슷하게 느낄 거라고 보는데 막상 그거를 저는 이제 돈도 그땐 벌고 있었고 제 재력으로 엄마를 버티겠다라고 하고 일을 다 쳤는데 막상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뭔가 더 정말 잘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잘 가고 있지만 어머니의 속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참아야 된다. 대부분 어머님들이 약간 그런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사연 보내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잘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 되셔야 돼요. 본인이 잘 되시고 본인의 능력이 좋아지면 집안에서의 가게가 본인 중심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머니를 지켜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엄마랑 나가서 살아야지. 근데 취업도 안 되고 어머니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한 건 어머니들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아직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라서 네, 저는 조금 더 참으면서 좀 미래를 좀 더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힘든 거 알지만 네,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더 키웠으면 좋겠고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이거 진심이에요. 제 지금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길에 이렇게 서 있다가 되게 추레한 한 할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컥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정말 아버지가 그때는 미워서 그렇게 나오고 아버지하고 아예 연도 끊고 지금 살고 있지만 아마 아버지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친가 집안이 제가 이거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근데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 원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왜 그때 슬펐냐면 마치 그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그 내 아버지의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잘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났던 여자분하고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끝까지 잘 책임져 줬으면 좋겠고 추리하지 않게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뭐 엄마랑 합쳐주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뭐 그립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 다른 감정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제가 지금 어머니를 모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지금 뭐 저 봤을 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원하시는 거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우리 동생이죠. 많이 동생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컸을 때 힘이 있으면 네,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본인에 대한 그 마음도 알겠지만 그 마음을 잘 이어서 성공하는 쪽, 잘 크는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어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나하고 내가 겪은 고통과 지금 보내준 고통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 원래 고통의 범주는 함부로 누가 더 고통이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고통을 받았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이후의 일들
본인이 생각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해 준 걸 보면 그 이후의 일인데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겁지만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나중에 어머니하고도 멋있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중에 컸을 때 본인의 힘도 잘 성장해서 본인이 잘 됐을 때 집안 분위기에서 뭐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건 진짜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 네, 그런 남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음 많이 상할 텐데, 네, 그 마음 그대로 잘 간직하고 더 잘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물론 나는 멋진 어른은 아닌데, 네, 저도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아직 살고 있어요. 네,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긴 한데요. 더 철들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 인생 사는 거니까 열심히 살자고요. 네. 그리고 뭐 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동생 아니면 형제분들, 네, 다 같이 힘 잘 내셨으면 좋겠고요. 분노하지 마시고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이렇게 세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마지막 사연인데요. 이것도 조금, 네, 답답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네,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서 여러분에게도 많이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서.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현재 남편과 저,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에 기르던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남편이 고양이 케어를 잘 해주고 있어서 다른 불만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고양이는 원래 남편이 분양받아 키우던 아이가 아니라 아는 지인이 감당을 못해 저희 남편에게 분양시킨 아이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의 전 주인이 자꾸 저희 남편에게 고양이 문제로 연락을 했고 한술 더 떠서 직접 와서 보고 가겠다며 떼를 쓰는 겁니다. 연락 자체로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결혼 전에도 종종 보러 왔었다네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는 싫은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후가 같은 남편은 그냥 잠깐만 와서 양이만 보고 간다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때마다 싸우고 쪼아대니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어제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간만에 휴일이라 왔다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솔직히 면상이 되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힐끗힐끗 제 눈치를 보면서 그 여자더러 웃으며 어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한 남편의 모습에 화가 더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이 있다가는 신혼집 살림을 박살낼 것 같아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참 시끌시끌하더니 어느 순간 조용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고양이를 둘 사이에 두고 누워있대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둘이 벌떡 일어나서 고양이와 놀아주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애를 왜 남녀 둘이서 놀아주죠? 그게 무슨 놀인가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대꾸도 하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밖에 나갔습니다. 혼자 카페에 갔다가 밤이 되어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여자는 집에 갔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왜 그러냐, 어디 갔다 왔냐, 걱정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화가 나서 그대로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럴 거면 그 여자한테 고양이 다시 돌려줘라. 남의 신혼집 불쑥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까 내가 했던 행동이 맞는 행동이냐, 내가 이해해줘야 되냐 라고 화를 내니 멀뚱히 서서 눈만 껌뻑껌뻑거리며 미안해 라고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여자를 보니 뻔뻔하게 계속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누워있는 게 나쁜 의도가 아니란 걸 알지만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우스울 것 같고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열불이 뻗쳐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뭐 사실 결혼을 제가 한 거는 아니라 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 네, 일단 내용만 봐서는
이거 제일 문제는 여성분이 아니라 남편분 같아요. 네, 물론 여성분도 문제가 있는데 남편분이 정상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는 고양이를 키운다 뭐 한다는 서로 둘이 합의가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 주인이 이제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연락이 온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고양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 고양이 문제, 뭐 고양이 어떻게 사느냐, 뭐 하냐에 대한 부분에 연락이 와서 뭐 그거에 대한 대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은데 집으로 찾아온다라는 부분은 그리고 남의 집에 불쑥, 신혼집에 불쑥 찾아온다라는 건 사실 가족들끼리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부부 사이에서 허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또 더더군다나 집만 싸려고 그냥 쳐들어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 미연에 서로 얘기가 안 된 건지. 저는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남편분이 이해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서로 상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집을 그냥 쳐들어올 수 있는지가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도 돼? 와도 돼? 뭐 이런 식에 대한 얘기가 아닌 이상 생뚱맞게 갑자기 그냥 신혼집에 후다닥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정말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남편분한테 되게 궁금해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서 집에 오게 된 건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다 이제 어쨌든 뭐 손님처럼 와서 이제 아내분은 참으신 것 같은데 집안에 들였다는 것까진 그렇다고 치고 집안에서 뭐 고양이 때문에 놀아준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같이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아요. 남편분의 입장에서 아내분이 어떤 남자하고 둘의 공통의 관심사로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로 계속 연락을 하고 그걸로 신혼집에 불쑥 찾아와서 같이 누워서 쳐다보고 있는 것.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거는 너무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남편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좀 모르겠어요. 나는 떳떳해. 나는 정말 이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떳떳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본인 생각이죠. 떳떳해. 그건 네 입장이세요. 아내가 지금 당신의 떳떳함과 부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예의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바람을 핀다라는 의심이 있었으면 이건 사연이 바뀌었겠죠. 이 내용이 아니라 바람을 피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겠죠. 그게 아니라 뭐 마지막에 쓰셨잖아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시라고. 그걸 믿는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난 떳떳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히 남편과 아내분 사이의 그 이제 예의의 문제, 완전히 예의의 예절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문제, 공통된 그 집 안에 있는 그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고양이요, 돌려줘야죠. 고양이가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럼 돌려줘야죠. 근데 그 사람은 아직 키워줄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예 오지 말라고 해야죠. 그 고양이를 왜 키우시는 건지가 궁금해요. 고양이를 왜 키우시죠? 좋아서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양이가 좋아서 키우면 생각을 바꿔봐봐요. 그렇게 떳떳하신 분이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고양이를 버린 여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왜 고양이를 보여줘요? 나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봐요. 아니 그렇게 고양이를 아끼는 사람이면 자기가 끝까지 책임졌었어야죠. 근데 그걸 넘겨놓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고양이 돌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만 보면 정말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분이 보살이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진짜 보살이에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왜냐면 의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인격체로 인정을 안 하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나한테 예절이라는 게 하나도 없지? 왜 나한테 얘기를 먼저 안 하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돌아왔더니 왜 그러냐? 이 말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말이 왜 그러냐라는 말인데 이걸 몰라서 묻는 건지 아니면 뭐 화를 더 내게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본인도 눈치를 봤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네 이거는 네, 정말 이상하게 대처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걱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아내에 대한 그래도 사랑이 있다라고 보는데 본인이 떳떳한 것과 그리고 저는 서로 상호 간의 예절에 대한 부분 떳떳하기 때문에 예절을 무시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떳떳하니까 예의까지 없어도 된다. 그건 정말 이상한 소리예요. 네. 그럼 나는 이성관계에 아무렇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하건 뭘 먹고 싶건 뭘 하고 싶건 다 무시해도 돼. 이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런 사이에는 관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일방적인 관계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만 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분이서 좀 잘 해결하시고 잘 조율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 채팅창 궁금하시면 아프리카 TV 와서 봐보세요. 남편분하고 좀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건 남편분하고 꼭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네, 유튜브 댓글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 이렇게 네 가지 사연이었습니다. 다, 네, 좀 장르가 다양한 고민 사연이었는데요. 네,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연 읽는 남자 11번째 시간 김원이었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아직 안 주무신 것 같은데, 빨리 주무셔야죠. 네, 예쁜 꿈 꾸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2번째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양한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